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고교 물리 1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교재로 물리학 1이라는 교재를 가지고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를 공부할 때 처음에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 공부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물체의 속도, 가속도에 대해 배웠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에너지에 대해 배웠을 것이고요. 물체의 운동은 물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제일 뿐 아니라 다른 주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물리 주제에서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물체의 운동과 에너지를 다루는 분야를 특별히 역학이라고 하고요. 역학을 영어로 미케닉스라고 합니다. 물리학 1에서도 우리는 가장 먼저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물체의 운동과 물체가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있던 물체를 또 멈추게 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힘이 필요할 겁니다. 멈춰 있던 물체에 움직이려는 방향으로 힘을 줘야 물체가 움직일 것이고요. 움직이는 물체를 세우려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해야 물체는 멈춰 설 것이라는 것은 우린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들에게 친숙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만류 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죠. 나뭇가지에 잘 붙어있던 사과가 왜 떨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과에 어떤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겠죠. 사과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까요? 중력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중력에 의해서 사과가 떨어지면 정지해 있던 사과가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왜 그럴까요? 중력 가속도 때문입니다. 힘이 작용하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하는데 이때 가속도가 생기죠. 역학과 에너지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힘에 대해 다룰 거고요. 힘에 대해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여기서 비롯되는 속도와 가속도, 물체의 이동거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힘에 의해 물체가 가속도를 받아 움직이면 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운동량을 갖고 움직이던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할 때 물체들이 받는 힘은 어떨까요? 앞서 공부했던 운동량과 충격량을 다시 한번 여기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너지라는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동안 수업 시간에 에너지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것이고, 또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들이 또 무의식 중에 에너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근데 시중에서는 에너지 음료를 팔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마셔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리 공부가 중요해도 커피와 에너지 음료를 이제 친구 여러분들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에너지 음료는 에너지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란 무엇인지 과학적인 언어로 정의를 내리고 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E는 mc제곱이란 말 안 들어본 친구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더라도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거 굉장히 대중적으로 유명한 공식이죠. 뉴턴이 구축했던 물리학 체계를 뒤흔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무엇인지 한번 이 단원에서, 즉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게 뭔지 맛보기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뉴턴의 역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뉴턴의 체계를 세운 고전 역학은 과연 틀린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만약에 고전 역학이 틀렸으면, 즉 뉴턴이 이제 체계를 세운 역학이 틀렸으면은 우리가 지금 역학과 에너지라는 단원을 이제 통해서 뉴턴이 역학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하나씩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힘과 중력,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뉴턴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배 세대에서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고요. 나 같은 사람은 숨쉬기 운동을 하고 있죠. 친구 여러분들은 농구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과학 실험실에서는 작은 구슬이 테이블 위에서 직선 운동을 하겠죠. 운동하면 건강을 위한 달리기 운동, 의식개혁을 위한 새마을 운동을 떠올릴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운동이란 뭘까요? 콕 집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리에서는 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실험실 테이블 위에서 굴러가고 있는 구슬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이란 움직임 또는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물리학에서 운동은요, 물체의 움직임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물리는 운동을 정의하고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물체가 운동하는데 어떤 규칙이 있지 않을까, 그걸 살펴보는 게 바로 물리학이죠. 물체가 운동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정지한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또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정지하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죠? 네, 힘이 있어야 할 겁니다. 물체에 힘을 줘야만 물체 움직임에 변화가 생기겠죠. 우리가 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탄성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부의 힘을 받아서 모양이 변한 물체가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을 우리는 탄성력이라고 합니다. 탄성력의 예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을 들 수 있는데요. 늘어나거나 압축된 용수철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이 바로 탄성력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친숙한 힘 가운데 또 마찰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개념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말로 이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마찰력은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미끄러짐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찰력을 어떻게 구하면요, 마찰력 F는 여기 있는 것처럼 μ 곱하기 n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μ는 마찰 계수를 말하고요, n은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수직 항력을 의미합니다. 마찰력은 물체의 무게와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무게에 따라서 수직 항력 n 값이 달라지고 또 표면 성질에 따라서 마찰 계수 μ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량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질량이 뭐죠? 질량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개념인지는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무게라는 말 대신 질량이란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설마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소금을 염화나트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좀 고상한 무게라는 말 대신에 고상한 표현을 쓰고 싶어서 질량이라는 말을 쓸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질량과 무게는 서로 다른 물리량이기 때문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역학적 물리량을 말합니다. 단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킬로그램이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무게는 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게는 여기 나와 있는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물체의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무게는 힘의 개념이기 때문에 단위는 질량의 단위 곱하기 중, 그래서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은 뭐냐면 중력 가속도 단위를 말합니다. 근데 킬로그램 중은 이제 간단하게 힘의 단위 뉴턴으로 이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공중에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 공에 작용하는 힘이 뭐냐면 이제 중력을 생각할 수 있죠. 허공에서 공이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으면 공은 이제 지면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공이 자유낙하한다고 말하는데요.
가만히 떨어지는 공을 살펴보면 공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이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공과 깃털이 이제 점점 빨라져서 이제 간격이, 사진에서의 공과 공 간격이 이제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속력이 그냥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일정한 비율로 빨라집니다.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떨어지는 물체의 속력이 일정한 비율로 빨라지는데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 움직이는 물체들 투성이죠. 자동차나 기차가 달리고 또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은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 있듯이 F는 M 곱하기 A라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은 질량과 가속도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소리인데요. 우리가 물리를 공부하면서 보게 될 많은 공식들 가운데 운동과 관련된 것은 F는 MA를 응용한 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F는 MA라는 식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속력이 무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을 겁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이 속력이란 말도 많이 쓰고 있죠. 속력을 구하는 공식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빠르기를 표시하는 속도에 관한 여러 공식도 여기서 파생된 거죠. 여기 속력 V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T분의 S, 여기서 많이 파생됐죠. 그런데 이 공식 역시 위에 있는 F는 MA라는 공식에서 이제 파생된 것이기도 합니다. 속력과 운동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으로 속력과 운동 방향의 일정한 운동.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에서 등속도가 무슨 말이죠? 속도가 같다라는 말이죠. 앞에 등자가 같을 등자니까요. 속도가 같으니까 등속도 이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같은 운동, 그러니까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말합니다. 등속도 운동은 속도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운동 방향도 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속도는 방향 개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합니다. 지구는 일정한 빠르기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죠. 정확하게 측정하면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영역에서는 지구의 공전 주기는 일정합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등속도 운동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정한 빠르기로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지구가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하진 않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고 있지 직선 운동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등속도하는 물체를 같은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은 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연속 사전을 찍으면요, 이게 간격이 일정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직선으로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고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속도와 방향이 일정한 운동보다 그렇지 않은 운동을 더 많이 보죠. 학교에서 등교하기 위해 버스를 타면 버스는 우리를 태우기 위해 정지했다가 가속하고 또는 급정거하기도 하잖아요. 학교로 가기 위해서 직진했다가 때로는 좌회전, 우회전 하기도 하고, 철로라는 직선 운동을 한다 해도 역마다 멈춰 서죠.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는 속력과 방향을 바꾸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요, 속력만 변하고 운동 방향은 일정한 운동이 있고,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또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경우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방금 얘기를 했죠.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기 전에 속력과 속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속도와 속력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죠. 이런 말 하도 많이 이제 일상생활에 쓰고 있잖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속도와 속력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고 있는데,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혹시 알고 있어요? 둘의 개념은, 속도와 속력이라는 개념은 비슷하기 때문에 두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물리에서는 속도와 속력 간에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미 수업 시간에 이미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학 수업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요, 일단 속력은 영어로 스피드라고 하고요, 속도는 영어로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평을 할 때 이야기 전개가 스피디하게 진행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스피디는 바로 스피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는 속도나 속력 구하는 공식을 V는 T분의 S라고 쓰고 있죠. 여기서 V가 뭐냐면은 속도 벨로시티의 머리 글자 V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속력과 속도가 단지 영어 단어에서 차이가 있냐면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속력을 수식으로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고요. 속도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또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분의 변위로 정의가 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분자가 이동거리냐 아니면 변이냐의 차이인데요. 이동거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물체가 이동하는 전체 길이고요. 변이는 위치 변화를 말하는데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값으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간 거리를 우리는 변이라고 하죠. 속력은 그래서 빠르기를 말하고요. 속도는 빠르기 더하기 운동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속력이나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을 속도가 변하는 운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등속도 운동이 아닌 운동은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거나 아니면 둘 다 변하는 운동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속력만 변하고 운동 방향은 일정한 운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상생활에서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직선 운동이 바로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은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정지해 있던 자전거가 일직선을 달리기 시작하면 속력이 0에서 임의의 속력 V로 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자전거는 속력은 변하지만 운동 방향은 일정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운동으로 철로 위를 달리고 있는 기차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기차는 철도라는 1차원 공간을 움직입니다. 우리 동네 근처에 우리 동네를 예로 들면요,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기차역은 이전 역부터 다음 역까지 거의 직선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근처에 있는 역인데 그 역의 이전 역 그리고 그 역의 다음 역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철은 이전 역에서 우리 동네 역 그리고 다음 역까지 일직선으로 된 1차원 공간에서만 이동하게 됐죠. 이 전철은 역마다 서게 되니까 속력은 변하겠지만 운동 방향은 변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일직선 위를 달리는 전철은 정지했다가 속력을 높였다가 줄였다가 다시 정지하고 다시 속력을 내고 또 속력을 줄이고 정지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겠죠. 전철은 움직이면서 속력을 변화시키는데 속력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속도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는데요. 속력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것은 물체의 가속도가 작용했기 때문이죠.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요. 시간 경과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위치 변화를 속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속도는 위치 변화가 아니라 속도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 방향이 일정하고 속력이 변할 때 가속도 방향이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면요.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이 증가하는 경우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같습니다. 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리가 수레를 앞으로 밀면서 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예리가 점점 힘을 줘가면서 수레를 이제 그러니까 물 건너온 말로는 이제 카트라고 하죠. 예리가 카트를 밀면은 수레는, 즉 카트는 점점 이제 빨라질 겁니다. 예리는 수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주니까 수레가 점점 빨라지겠죠. 당연한 소리고. 근데 이것을 이제 말로 풀어놓은 게, 이제 글자로 쭉 써놓은 게, 운동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으며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운동 방향은 일정하고 속력이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이때는 가속도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로제가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반려견이 너무 빨리 달리면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줄을 당기겠죠. 줄을 잡아당긴다는 것은 반려견이 달려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려견은 조금 전보다는 이제 천천히 달리겠죠. 줄로 이제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친구 여러분들은 자유낙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방금도 자유낙하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유낙하는 글자 그대로 물체가 자유롭게 떨어지는 건데요. 자유낙하 운동할 때 물체의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상식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사진으로도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가 왜 점점 빨라질까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떨어지는 물체에 가속도가 작용해서이고요. 속도가 점점 빨라졌으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 즉 지면 쪽으로, 물체가 떨어지는 지면 쪽으로 가속도가 작용하겠죠. 이번에는 공과 같은 물체를 일직선 방향으로 하늘로 던져 올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을 허공으로 던지면은 공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공의 속력은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멈추겠죠. 멈춘 다음에는 다시 땅으로 떨어질 거고요. 또 여기 사진에서 있는 것처럼 바닥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분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런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분수 요즘은 많이 볼 수 있죠. 바닥에서 한번 쏘아 올린 물줄기는 허공에서 멈췄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죠. 이거 여러분들 봤으니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을 거고요. 허공으로 던져 올린 공이나 물줄기가 계속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여기에 어떤 힘이 작용했을 거고, 또 이 하늘로 쏘아 올린 물줄기나 공의 가속도가 작용해서겠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가속도의 방향이 이제 공이나 물줄기의 운동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이 공의 속력과 이제 물줄기의 속력이 이제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0이 되겠죠. 그리고 참고적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요. 이 사진 속에 있는 이 어린아이가 친구 여러분들의 어린아이로 이제 친구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어린아이 지금은 이제 거의 20대 중반이 됐을 거예요. 공중에서 공을 가만히 놓으면 공이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공의 속력이 점점 빨라지고 허공을 향해 수직으로 공을 던져 올리면 공의 속력이 점점 느려지다가 정지하고 이내 땅에 떨어지죠. 이거는 공의 가속도가 작용해서라는 건 알겠는데, 이 가속도 방향이 일정하다는 것, 일관성 있다라는 것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가속도의 방향이 지면 쪽으로 계속 일관성 있게 지면으로 이제 향하고 있잖아요. 가속도의 방향이 언제나 지면 쪽을 향한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이 가속도를 우리는 특별히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친구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중력에 의해 운동하는 물체가 지니는 가속도를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좁은 의미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 중력으로 얻어지는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이거 상식으로 알고 있을 거고요. 중력 가속도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알고 있을 거고, 중력 가속도의 값이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한데요. 이걸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기 사진 속에 나와 있는 갈릴레이입니다. 중력 가속도 크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9.8m/s 제곱이에요. 이거는 지면으로 떨어지는 물체는 1초당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다는 것이고요. 수직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1초당 9.8m/s씩 속력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운동에 대해서 논의할 때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기저항이에요.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이거예요. 왜냐면 공기가 있는 경우까지 생각하면은 공기에 의한 마찰력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공기저항 무시한다. 즉 진공 속에서 이런 실험을 했을 때 이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땅에 떨어지는 물체는 속도가 1초당 9.8m/s씩 증가하고, 연직 상방, 즉 허공 위로 던져 올린 물체는 1초당 9.8m/s씩 속력이 감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진공 상태에서 실험한다라는 조건이 달려 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직접 실험하면은 우리가 계산으로 한 실험 값과 약간 이론 값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운동 방향은 일정하지만 속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속력은 일정하지만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런데 속도는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속도는 일정한데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그런 운동은 없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속력이란 빠르기뿐만 아니라 운동 방향도 일정해야 하는데, 속도는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은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이건 생각해 볼 수 있죠. 속도가 일정한 운동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는 직선 운동, 즉 등속 직선 운동밖에 없죠. 속력은 일정한데 운동 방향은 변하는 운동,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인데요. 줄에 묶여서 회전하고 있는 모형 비행기는 일정한 속력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실험 조건을 만들죠. 줄에 묶여서 계속 원운동 하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계속 바뀝니다. 근데 운동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그 원의 접선 방향이죠. 원운동하는 물체 모형 비행기나 놀이공원의 회전 관람차의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형 비행기나 회전 관람차처럼요, 속력은 일정하고 운동 방향만 변하는 원운동을 우리는 등속 원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력과 운동 방향이 함께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연속 사진으로 찍은 스노보드 선수의 운동하는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공중으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바닥으로 내려올수록 속력이 다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이 사진에서는 확인이 조금 곤란한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수의 움직임은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죠. 여기 사진 보면은 스케이트보드 선수는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놀이동산에서 볼 수 있는 바이킹도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겠죠.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요, 속력과 운동 방향이 함께 변하는 운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운동 형태입니다. 자, 이번에는 최고점이나 최하점에서의 물체의 운동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직선 위로 공을 던져 올리면 공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죠? 점점 속력이 줄어들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속력이 0이 되고 0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공중에 떠있던 공은 바닥으로 떨어질 겁니다. 속력이 점점 줄어들고 최고점에서의 속력이 0이 되고 최고점에서 이제 지표면으로 이제 낙하하겠죠. 최고점에 있는 공이 지표면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운동 변화가 있다는 소리죠. 운동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속력이 0에서 다시 0이 아닌 값을 갖기 시작했다는 소리입니다.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잖아요. 근데 떨어진다는 소리는 0이 아닌 값을 갖게 됐다는 소리죠. 속력이 0에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은 가속도가 작용했다는 소리고, 연직 상방으로 공을 던져 올렸을 때 공에 작용하는 가속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중력 가속도라고 했고, 중력 가속도의 값은 9.8m/s 제곱이죠. 근데 이제 문제 풀 때는 9.8 대신에 이제 10으로 해서 10m/s로 놓고서 계산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그냥 9.8로 해가지고 계산 되게 어려웠었는데 요즘은 그냥 간단히 10으로 놓고 할 때도 많더라고요. 자, 요번에는 포물선 운동하는 공을 살펴볼게요. 공을 연직 위로,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게 쭉 던져 올리는 게 아니라 비스듬하게 던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뭐 알고 있죠? 공을 비스듬하게 던지면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쭉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떨어지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은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포물선 모양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 가운데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죠? 뭐 야구 직접 하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야구 경기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을 겁니다. 뭐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많이 있을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야구 경기 보는 거는 물리 수업 듣는 것보다는 재밌을 겁니다. 예, 저도 알아요. 야구에서 투수들 가운데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지는 선수들이 가끔씩 있죠.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런 투수를 뭐라고 하냐면 언더핸드 투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공을 던지는 것을 언더핸드 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언더핸드 투수가 던진 공은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수한테 가죠. 왜냐면 밑에서 이제 위로 이렇게 던져 올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은 허공으로 잠깐 조금 위로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밑으로 이제 가라앉잖아요. 그럼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제 이 언더핸드 투수가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리게 되는데, 공이 최고 높이에 있을 때 공의 가속도가 작용할까요? 안 할까요? 가속도 작용해요. 근데 가속도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지면이 되겠죠. 중력 가속도가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이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이제 허공으로 좀 떠올랐다가 이제 가라앉으면서 포수 밑에 꽂히겠죠. 중력 가속도가 작용하지 않는다면은 고영표, 김병현 같은 선수가 던진 공은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그냥 사선 방향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갈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있으니까 밑으로 이제 내려앉는 거죠. TMI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더 들으면은 현재 KT 위즈의 감독이 누구냐면은 이강철 감독이죠. 근데 이강철 감독이 선수 시절에서는 뭐였냐면은 투수였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혜태 타이거즈의 투수였는데 그 당시에 유명한 언더핸드 투수였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강철 감독 이 당시에는 선수였는데 그림에서 보듯이 언더핸드로 이제 공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이강철 감독이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에 그때 일이거든요. 벌써 유니폼 보면 기아 타이거즈가 아니라 혜태 타이거즈였죠. 공을 수직으로 던지던 비스듬히 던지던 공이 최고점에서 속력이 0이더라도 가속도는 0이 아니라 9.8m/s라는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속도가 무엇인지 가속도가 무엇인지 뭐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이미 앞에서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을 뿐 아니라 또 일상생활에서도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속도와 가속도를 식으로 표현해 보겠는데요.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나고 속도와 가속도의 식에서 파생된 수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풀 때 여기서 공부한 식이 종종 나오니까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속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앞에서 속력을 움직이는 물체의 빠르기라고 했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바로 속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력이란 말과 함께 속도란 말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이 속도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앞에서 이렇게 봤듯이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변위 또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분자가 이동거리냐 아니면 변위 또는 위치 변화이냐 이 차이인데, 그럼 이동거리와 위치 변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위치 변화를 변이라고 하거든요. 이 변화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죠. 이동거리가 뭐냐면요, 이동거리는 물체가 운동할 때 움직인 경로의 길이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동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 여러분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학교로 가요. 근데 집에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로 곧바로 가지 않고 먼저 딴 데 들립니다. 집에서 300m 떨어진 원영이네 집에 가서 이제 원영이하고 함께 원영이 집에서 200m 떨어진 로제네 집에 갑니다. 그래서 친구 여러분들은 원영이 로제와 함께 이제 로제네 집에서 200m 떨어진 학교로 간다 하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 거리는 집에서 원영이네 집까지 300m, 원영이네 집에서 로제네 집까지 200m, 또 로제네 집에서 학교까지 200m, 그래서 모두 700m를 이동하게 되겠죠. 그럼 변이는 뭘까요? 변이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떠올려 보면은요, 아까 방금 전에도 변이는 위치 변화라고 했잖아요.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 간 변화량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걸린 시간분의 변이라고도 말을 하죠. 위치 변화, 변이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x2-x1으로 정의를 합니다. 즉 변이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x2-x1으로 이제 구하죠. 여러분이 학교에 갈 때 학교를 일직선 경로로 가지 않고 어차피 길이 구불구불 하잖아요. 그렇게 구불구불한 길을 가고 또 원영이네 집에 갔다가 로제네 집에 갔다 학교로 갔을 때 이렇게 직선으로 가건 이렇게 여기 구불구불한 길,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까지 이제 직접 가는데 구불구불한 길을 가건 원영이네 집, 로제네 집 들려서 가건 어쨌든 간에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 거리가 600m라고 하면은 변이는 600m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저기 들려서 700m를 걸어서 이동거리가 700m였다 하더라도 집과 학교 사이의 변이는 그냥 6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거리는 700m지만 변이는 그냥 600m가 됩니다. 변이는 위치의 변화를 말하니까요, 나중 위치 x2에서 처음 위치 x1을 빼면 변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어떻게 구할까요? 나중 시간에서 처음 시간 빼면 되겠죠. 이제 로제가 학교 교문을 통과한 시각이 8시 정각이고요. 교실문에 도착한 시각이 8시 2분이라고 하면은 로제가 교문에서 교실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나중 시각인 8시 2분에서 처음 시각인 8시 00분을 뺀 2분이 될 겁니다. 위치 변화를 뜻하는 변이는 x2-x1이고요.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2-t1이라고 하면 속도 v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속도 v는 t2-t1분의 x2-x1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요, 은채라는 학생이 t1 equal 0일 때 교문에서 5m 떨어진 x1 equal 5m인 위치에 있다가 5초 뒤에 t2가 5초일 때 교문에서 20m 떨어진 x2가 20m인 곳으로 이동했다면 은채의 이동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은채의 이동 속도는 t2-t1분의 x2-x1이니까 t2 대신에 5초, 그 다음 t1은 이제 기준 시간이니까 0,
그리고 x2의 위치는 20m, x1의 위치는 5m고 이거 계산하면 3m/s가 됩니다. 즉 은체 이동 속도는 3m/s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s가 3m/s에서 이 s가 뭐냐면은 초를 의미하고요. 이 초는 여기 나와 있듯이 영어의 세컨드의 머리 글자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세컨드를 이 초를 세컨드라고 하는데 물리에서는 간단하게 세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3m/s라고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3m/s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이 3m/s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은체는 초속 3m의 속도로 움직였다는 소리가 되겠죠. 은체가 3m/s의 속도를 유지하고서 4초만큼 더 움직였다면 은체는 얼만큼 더 갔을까요? 그러니까 은체의 변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계산해 보면은요. 속도 v는 t2-t1분의 x2-x1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4초 동안 은체의 변이니까 x2-x1을 알고 싶은 게 되겠죠. 이 식에서 x2-x1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밑에 나와 있죠. t2-t1 항을 좌변으로 옮겨서 이제 정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x2-x1은 v 곱하기 t2-t1이 됩니다. 은체가 4초 동안 움직였으니까 t2-t1은 4초가 되겠고 속도 은체가 3m/s를 유지했으니까 속도 v는 3m/s가 돼서 이거 각각의 값을 이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동한 거리는 12m가 되는 거죠. 걸어가는 사람의 속도가 얼마냐면 1.1m/s라고 합니다. 또 100m 달리기 할 때 속도는 5에서 10m/s 정도 되고요. 근데 은체는 3m/s의 속도로 갔으니까 거의 뛰는 정도로 움직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은체가 지각했나봐요. 지각했으니까 늦지 않으려고 열심히 뛰었겠죠. 여기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걸어가는 사람의 속력은 1m/s라고 합니다. 이걸 시속으로 한번 바꿔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속력은 몇 km/h가 될까요? 한번 시속으로 바꿔볼게요. 1km는 1000m이고 1시간은 60분이죠. 또 60분은 또 1분은 60초니까 1시간은 3600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속 1m/s, 초속 1.1m/s는 이거 어떻게 환산하냐면 1.1m/s는 1m는 그러니까 1000m는 1km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에 1000m분의 1km를 더하고 곱하고 분모 3600초분의 1시간 이걸 대입해서 곱하면은 이거 계산하면은 1.1 곱하기 1000분의 3600 km/h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3.96 km/h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사람의 걷는 속도는 초속으로는 1.1m/s이고 시속으로는 3.96 km/h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심리를 4km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1시간 동안 10리를 이동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은체 이동 속도를 초속에서 시속으로 변환해 볼게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 10.8 km/h가 되는데 이거는 은체가 걷는 게 아니라 거의 뛰다시피 움직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수식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친구들 가운데 우사인 볼트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다시피 100m 달리기 세계 신기록 보유자죠. 그가 세운 100m 달리기 기록은 9.58초입니다. 100m를 9.58초에 뛰었다는 소리인데요. 우사인 볼트는 초속 몇 m/s로 달렸는지 또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몇 km/h로 달렸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사인 볼트는 100m를 9.58초에 달렸으니까 초속으로 따져보면은 여기 나와있죠. 9.58분의 100m/s니까 9.58분의 100 계산하면 10.43이 나옵니다. 즉 10.43 초속 10.43m/s로 달렸다는 소리죠. 거의 1초에 10m 하고도
10cm를 더 달린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1초에 10m 달릴 수 있어요? 예, 저는 못 달려요. 그런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 1시간에 몇 킬로미터를 달릴 수 있는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10.43m/s는 이제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세크 대신 1초 대신에 이제 뭘 환산하기 위해서 이제 분모의 3600초분의 1시간을 대입하고 곱하고 또 분자에는 1000m분의 1km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10.43 곱하기 1000분의 3600이 됩니다. 그리고 단위는 초는 10.43m/s의 초는 여기 3600초와 약분이 되고, 또 미터는 분자에 있는 1000m와 이제 약분이 돼서 단위는 km/h만 남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은 37.55 km/h가 됩니다. 우사 볼트는 1시간에 37.55 km를 달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는데요. 시내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가 되죠? 거기 도로 표지판 보면은 보통 60km/h로 이렇게 달리라고 돼 있죠. 시내에서 자동차는 60km/h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우사인 볼트의 신기록 100m 신기록을 이렇게 따져봐도 이게 37.5km/h 밖에 안 되니까 인간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기계보다는 빨리 달릴 수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여기 표에서 보면은 여객용 비행기가 초속 290m/s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온에서 이거를 또 이제 실온에서의 소리 속도가 얼마가 됐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죠? 340m/s라고 했죠? 이 소리 속도를 감안하면은 이 비행기는 290m/s로 날고 있으니까 음속 이하의 속도로 날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이걸 시속으로 환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290m/s는 시속으로는 얼마가 되는지가 보면은 또 다시 계산하면은 290m/s 곱하기 1000분의 3600을 하게 되면은 1044km/h가 됩니다. 즉 여객용 비행기는 시속 1044km라는 속도로 날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요, 직선 거리로 약 300km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로 가면은 약 1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따져보면 국내선 비행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비행기는 최고 속도를 내지 않고 비행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제라는 학생이 서울 강남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서울 강남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갈 때 비행기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KTX 타고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그냥 자가용 타고 다른 사람 아버지가 운전한 자가용 타고 가는 게 빠를까요? 강남에서 서울역이나 김포공항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또 그 서울역과 김포공항에서 부산까지, 부산의 김해공항이나 아니면 부산역까지 걸리는 시간, 또 부산역이나 김해공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따져보면 대충 답이 나오겠죠. 비행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서울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걸린 시간 있잖아요. 또 부산의 김해공항에서 부산 해운대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거기 부산 같은 경우는 차 엄청 막혀요.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따져보면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빠른지, KTX 타고 가는 게 빠른지, 아니면 그냥 자가용 타고 가는 게 빠른지 대충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예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물체의 위치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X축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위치, Y값도 커지고 있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체의 위치가 점점 이제 변화인데, 점점 커진 원점에서 멀어진 방향으로 이제 위치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 기울기 어떻게 되죠? 어떻게 구하죠? 기울기는 x분의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니까 여기 기울기 x축이 시간으로 나타나 있고 y축은 위치로 나타나 있으니까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되겠죠. 델타 x는 당연히 위치의 변화량이 되겠고 델타 t는 시간 변화량이니까 델타 t분의 델타 x는 속도를 의미하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바로 속도를 의미하고요. 기울기가 일정하잖아요. 이것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 시간 그래프는 등속도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속도 시간 그래프거든요. 가로축이 시간이고 세로축이 속도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여기 보면은 그래프 값이 일정하죠. 속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즉 등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를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조금 전에 가속도가 뭐라고 했어요? 가속도는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기울기를 살펴보면 기울기는 시간분의 속도인데 시간분의 속도는 가속도를 의미하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가속도 값이 얼마일까요? 그러려면 기울기 값을 알아야 되는데 y축 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하니까 기울기 값은 0이 되겠고 이것은 바로 가속도는 0이라는 것을 나타내죠. 등속도 운동은 속도가 일정하고 가속도가 0이라는 사실을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어떻게 구하죠? 그래프 아래는 직사각형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확인해야 되는. 가로가 이제 시간 t가 되고 세로는 속도 v가 되죠. 속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위치 변화, 즉 걸린 시간분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델타 t를 좌변으로 이동하면은 v는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v 델타 t는 델타 x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델타 t는 t-0이고 델타 x는 x-0이니까 변이 x는 v 곱하기 t가 되겠죠. 즉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물체의 이동거리, 즉 변이를 말하게 됩니다. 앞에서 걸어가는 속도 100m 달리기 속도를 가지고서 초속을 시속으로 변환해 봤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시속을 초속으로 한번 변환해 볼게요. 예제를 풀어보는데 고속철도의 속도는 300km/h이다. 이 속도는 몇 m/s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자, 300km/h는 300km, 1시간은 3600초였잖아요. 이게 분모에 1시간분의 3600초를 대입하고, 또 분자에는 1km는 1000m니까 1km분의 1000m를 대입해서 계산하면은 여기 보듯이 300 곱하기 3600초분의 1000m가 됩니다. 이걸 계산하면은 83.33333 쭉 되는데, 즉 83.33m/s가 되는데 간단히 83.3m/s가 됩니다. 즉 고속철도는 1초에 83.3m를 간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KTX 타보면 느꼈을 테지만 고속철도가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해서 전 구간을 그렇게 달리는 건 아니죠. 이게 일부 구간에서만 최고 속도인 300km/h로 달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속도를 못 내요. 이게 여러분도 알고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 면적이 작으니까 이 최고 속도를 내 가지고 쭉 달릴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고, 또 곡선 구간도 있고 중간중간에 열차가 쓰잖아요, 정차역에서. 그러니까 최고 속도를 내서 쭉 달리고 싶어도
달리다 보면 또 정차해야 되고 또 커브길 나오게 되니까 이 최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 되죠. 자,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서는 등속도 운동, 즉 속도가 일정한 운동에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속도가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앞에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속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을 가속도라고 했는데,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은 단위 시간, 즉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우리는 가속도라고 합니다. 즉 가속도가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데, 속도가 변하는 운동은 바로 가속도가 있는 운동을 말하게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영어로 acceler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물리 공부하면서 틈틈이 영어 단어도 얘기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는 그냥 보캐블러리 그 단어책 사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공부하면서 틈틈이 단어를 외우면 그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가속도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면은요, 가속도는 걸린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속도 변화량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잖아요. 그러면 걸린 시간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 바로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수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수식으로 가속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속도 A는 걸린 시간 T분의 나중 속도 V 마이너스 처음 속도 V0, 즉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겠죠. 만약에 지수라는 학생이 건널목에 서 있다가요, 신호가 바뀌어서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속도가 3m/s 제곱이라고 하면은 정지해 있다가 움직일 때 1초 뒤 속도는 3m/s가 된다는 소리겠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기 때문에요, 가속도 값을 알면 일정한 시간 뒤에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속도를 수식으로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방금 전에 A는 T분의 V-V0라고 했죠? 우변에 있는 시간 T와 처음 속도 V0를 좌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하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 속도 V는 V0 플러스 AT가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 T초 후에 그 물체의 속도를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V-V0 플러스 AT는 이제 시험에 종종 사용되는 공식이니까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속도를 계산하다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가속도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을이라는 학생이 전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요, 달리고 있는 전철의 가속도가 만약에 마이너스 20m/s 제곱이라면 가속도의 방향은 전철의 이동 방향과 반대쪽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속도가 반대쪽으로 작용하면 전철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에 또 멈출 것이고요. 여기 V-V0, 그러니까 V는 V0-AT, 이 식에서요, V는 단위 시간당 AT만큼의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우리가 계속 지금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유낙하 운동할 때 가속도 값은 일정한데요, 이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앞에서 중력 가속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력 가속도의 값은 이제 별마다, 행성마다 다 다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는 중력 가속도 값이 여기 있듯이 9.8m/s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서 9.8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단위가 m/s 제곱이라는 거에 더 이제 신경 써서 이걸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수능 시험 이렇게 내는 거 보면은 중력 가속도 값을 9.8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으로 놓고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중력 가속도를 9.8m/s 제곱으로 해가지고 이 9.8이라는 숫자를 이제 식에 대입해서 막 문제 풀고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좀 산수에 약했거든요. 그래서 계산해서 식은 맞게 썼는데 산수를 못해서 계산이 틀려가지고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이제 그런 거 종종 있었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가 틀렸지? 라고서 이제 오답 노트 이제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면은 다 맞게 했는데 이제 곱하기를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허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앞에서 등속도 운동일 때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죠? 이번에는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속도와 시간과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가 속도 운동이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로축의 변화량분의 세로축의 변화량인데 가로축이 t고 세로축이 v니까 기울기는 델타 t분의 델타 v가 되겠죠? 네,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였어요? 앞에서 이건 기울기, 이것은 앞에서 가속도라고 그랬죠? 가속도 a. 등속도 운동에서는 기울기 값이 0이었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일정한 가속도 값이 있으니까 기울기 값이 상수로 존재합니다. 왜 상수예요? 기울기가 일정하죠? 1차원 그래프죠? 네, 이 그래프에서 여기 그래프에서 원점에서의 y값이 얼마일까요? 여기 딱 보면은 0이 아니죠. 0보다 높은 어떤 양수값을 갖고 있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t=0에서 속도 v는 0이 아니라 v0라는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움직인 게 아니라 우리가 기준점으로 정한 임의의 시간에서 이미 그 물체는 v0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번에는 가속도와 시간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시간이 흘러도 가속도는 변하지 않겠죠? 그럼 그래프는 x축과 평행인 직선 형태를 가질 겁니다. 왜냐면 이게 가속도 시간 그래프죠. 그래서 y값이 뭐냐면 가속도니까 등가속도는 가속도 값이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y값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x축과 평행한 직선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는 아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0초에서 t초까지 그래프의 면적은 고사인은 면적을 구하는데 길이는 t이고 높이는 가속도값 a인 직사각형 면적이 되겠죠.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구한다면. 그래서 가속도 a는 t분의 델타 v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t는 델타 v가 될 것입니다. 즉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도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거죠. 속도의 변화량은 어떻게 정의돼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 이 식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앞에서 등속도 운동에 대해 우리가 살펴봤을 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는 이동 거리라고 했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속도 시간 그래프의 아래의 면적은 위치 변화를 뜻합니다. 등속도 운동에서는 방향 변화가 없어서 그래프의 면적은 이동 거리지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방향을 고려해서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 간 차이인 위치 변화, 즉 변이를 나타내죠. 즉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게 등가속도 운동에서의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바로 변이를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면적은 길이가 t이고 높이가 v0인 직사각형 넓이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밑변의 길이는 t고 높이는 v-v0인 직각 삼각형의 넓이, 여기서 파란색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치 변화는 직사각형의 넓이 v0t하고 직각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v-v0t의 합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속도 a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a는 t분의 v-v0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v-v0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위에 있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v-v0t에 a를 v-v0t 대신에 a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요, 그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v-v0t는 여기 나와 있듯이 2분의 1 t분의 v-v0. 분모 t를 약분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t 하나를 더 써주죠. 그래서 t 곱하기 t니까 t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죠. 아니면 그냥 v-v0는 at니까 바로 at 대입하면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네요. 네, 괜히 좀 복잡하게 썼는데. 그러면 변위 s는 어떻게 되냐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어떤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을 할 때 물체의 위치 변화, 즉 변위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소리죠. 등속도 운동에서 위치 변화 어떻게 구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래프 아래 면적이었는데 등속도 운동은 이 속도 변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그냥 y축과 평행한 일직선이니까 그래프는 그냥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등속도 운동은 그래서 이동거리는 v 곱하기 t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이 식도 이제 시험 볼 때 종종 응용되는 공식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 대해 살펴봤는데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위 시간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즉 y축이 속도가 아니라 이제 변위일 때 그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수학 시간에 포물선 그래프를 구경했죠. 중학교 때. 그때 함수 값이 어떻게 기본형이 y는 x제곱의 기본 형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y축을 대칭으로 한 포물선 그래프가 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이제 포물선 그래프로 나타내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위치와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도 이렇게 곡선 형태로, 즉 포물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선 t가 0 이상인 경우만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기준점이 t = t0인 경우서부터 쭉 따져봤으니까 포물선 그래프인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래프에서 x가 0인 경우만 이 그래프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t가 음수인 경우는 나오지 않는 거죠.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에서 이제 나중속도와 가속도 시간과의 관계식을 이제 유도했잖아요. 이게 v는 v0 플러스 at죠. 이 식을 t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t는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됐죠. 이거 t만 남기고서 v0와 a를 이제 옮겨서 정리하면 되니까요. 근데 이 식을 위치 변화와 가속도 시간과의 관계식에 대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이제 변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거기다 대입을 하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 제곱에다가 에서 이제 t 대신에 a분의 v-v0를 대입을 하면은요, 여기 쭉 나와 있죠. 하면은 v0 곱하기 a분의 v-v0 더하기 2분의 1 a 곱하기 a 제곱분의 v-v0의 제곱이 되겠죠. 이거 쭉 계산하면은 어떻게 이제 계산해서 정리하면은 2as는 2v 곱하기 v0 마이너스 2v0의 제곱 플러스 v제곱 마이너스 2v 곱하기 v0 플러스 v0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2v 앞에 우변의 첫 번째 항에 있는 2v-v0하고 이제 우변의 끝에서 두 번째 항에 있는 마이너스 2v 곱하기 v0, 이거 서로 이제 상쇄되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쭉 정리하면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이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이 의미하는 바면 이제 여기 보면은
T라는 항목, 시간에 대한 항목이 있나요? 없죠. EAS,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에서 시간에 대한 항목이 주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 식은 시간 t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가속도와 위치 변화 그리고 속도 간의 관계식을 말하죠. 근데 이 공식은 수능 시험에 종종 응용돼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도 이제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이 공식 말고 위에 있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있고, 또 그 위에 V는 V0 플러스 AT. 이 식도 이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지만, 요 밑에 있는 식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요 식도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단원인 힘과 역학과 에너지를 공부하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단원인 여러가지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가지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중요한 공식인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식도 함께 익혔습니다. 요 식들은 다른 식들도 중요하지만 역학에 관해서는 요 식들이 종종 응용돼서 나오니까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